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라남도 광주시 월계동에 있는 전방호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임나일본부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고 또 논쟁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몇몇 분들은 임나일본부설에 관해서 보다 정확하게 소개해 줄 것을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오늘은 임나일본부설의 기본적인 정의와 그리고 통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신설과 함께 저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동아시아 행사를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본 고대사에 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심층적으로 연구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 고대사의 관심과 함께 해양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한일 관계사를 연구하려는 그런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 동아지중해 고대 일본이라는 전문 역사서적을 출판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들이 일본 열대에 진출하고 또 국제관계를 조정하는 것을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몇 편의 논문들도 발표했습니다. 임나일본부설은 한국 고대사 또는 한일 고대 관계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를 갖고 있는데요. 정작 정설에 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설을 중심으로 해서 저의 견해와 그리고 최근의 신설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나일본부설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4세기경에 이 야마토 정권이 한반도에 출병하고 상륙한 다음에 신라를 정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남부 지역을 특히 가야 지역을 약 200년 동안 지배했다는 것인데요. 그때 임나일본부라는 관청을 두었다는 것도 아주 독특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현실성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지극히 애매모호하고 사실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다만 일본의 정치 논리가 개입된 역사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한일 관계사에서 임나일본부설은 나름대로 연구하거나 관심을 가질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일본석에 근거했는데요. 사실은 18세기 이후에 들어오면 일본 내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생기는데 갑자기 국학 또는 국제철학이라는 것이 유행하면서 일본의 고대한 관심이 급증되고 일본의 자주성을 더 강화시키려는 노력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후에 흔히 말하는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임나일본부설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겁니다. 그들은 일본서기뿐만 아니라 광개토장 비문의 특별한 해소, 그리고 칠지도, 그리고 중국의 몇몇 사서들과 고고학적인 유물들을 통해서 임나일본부설을 아주 강하게 주장했고 사실은 해방 이전에는 한국의 역사학계도 그런 것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서 일본 자체 내에서도 반성이 일어나고 한국의 역사학계도 새로운 관점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임나일본부설은 크게 관심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일부 교과서에서는 임나일본부설을 기재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일본서의 기록을 보면은요. BC 1세기경에 임나인들이 외로 건너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200년 동안은 기록이 없었는데요. 일본 고대사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죠. 진고황후, 즉 신공황후인데요. AD 369년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때 야마도회가 임나 지방에 처음 출병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임나에 관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는 임나를 평정한 다음에 백제에서도 조공을 받고 거기에 병력을 상당 부분 주둔시켰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463년도부터는 고쿠시, 국사라고 하죠. 그리고 일본부를 두어서 미마나 왕과 함께 경영했다고 그러는데요. 이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잠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562년에 결국은 임나관가가 파멸되거든요. 그리고 그때까지 전속됐고 그 이후까지도 신라 백제가 결국은 임나모까지도 외에 조공을 했다는 당시 국제사회 실상과는 전혀 동떨어진 기록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서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죠. 첫 번째, 이와 같은 일본서의 기록이 상당히 많은 부분은 우리 한국적 역사서의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이 부분과 연관돼서는요, 삼국사기의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죠.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 침략받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기피했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불만이 많은데요. 삼국사기는 외에서 침략을 받은 것이 박혁허세 연간부터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본 열대에 진출했거나 공격했던 기록은 나오질 않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삼국사기는 그런 것이 아니란 거죠. 그렇다면은 일본 서기에 나온 것처럼 당시 이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두 번째는요, 720년에 일본 서기가 편찬됐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8년 먼저 고사기란 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고사기에는 여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왼쪽은 고사기, 그리고 오른쪽은 일본서기인데 고사기는 보다 신화적 색채가 강한 것이고 일본서기는 말 그대로 일본의 최초의 역사서라고 불리는 것처럼 이렇게 신화적인 부분과 함께 역사적 사실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간지의 문제, 그 다음에 시차의 문제, 그 다음에 사실과 신화의 혼용 이런 문제점들은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임나일본부랑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서기의 사료적 가치도 문제가 되고요. 신빙성에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일본서기를 만든 목적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720년을 연상해 보십시오. 670년에 일본이란 국가가 생겼고요. 660년에 백제가 항복을 했고 663년에 백예연합군이 패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720년쯤 되게 되면 이제 일본 열도에서는 일본국이라는 새로운 질서가 수립되고요. 그 질서의 주축들은 망백제 유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진 망백제 유민들로 주축이 된 신일본 정부는 나름대로 그 질서에 걸맞는 역사책을 서술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당연히 천황의 권위를 강화시키고요. 그리고 일본화 작업을 추진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몇 가지 문제점이 등장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책의 저술 책임자가 있습니다. 오노야스마로인데요. 한자로는 태안말려라고 합니다. 이때 태는 당연히 존칭이니까 안말려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요. 이 사람은 백제계이거든요. 백제의 역사가 일본 서기의 일본 역사로 차용될 가능성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일본 서기에는 망백제의 역사와 현재 일본의 역사가 함께 기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결정적인 겁니다. 일본 서기에 기록된 일본이란 용어가 있죠. 이거 7세기 이후에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적어도 설에 근거하는 한은 670년 이후가 되고요. 곡굿이란 용어도 마찬가지로 후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4세기, 5세기, 6세기경의 임나일본부와 연관된 이런 명칭들은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밖에도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 서기의 기록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광개토당 비문의 기록을 가지고 임나일본몰서를 더 강화시키는 노력들을 해왔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겠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광개토당 비입니다. 6.39m에 해당하는 것이죠. 사면을 돌아가면서 1775자가 새겨져 있는데 최근에 중국 학자들은 조금 더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광개토당 비는 초기에 발견될 때는 이렇게 울퉁불퉁한 데다가 그 표면에 많은 것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글자를 볼 수가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광개토당비는 강력 응이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이 거칠고 울퉁불퉁해서 글자를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문제가 되는 거는요. 이 비를 처음 발견한 것은 중국의 보통 사람인데요. 이 비를 탁보는 사람은 사카와라는 일본 참모본부의 육군 중위입니다. 일종의 밀정이죠. 그 사람이 탁본을 들 때 어떤 식으로 탁본을 했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확한 탁본이 아니라 먼저 비실에 종이를 붙이고 그리고 그 비를 누른 다음에 그 틀에 맞춰 가지고 글자를 쓴 거니까 결국은 불확실한 부분은 탁본자라든가 아니면 연구자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광개토당 비문이 왜곡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쌍구 감옥본이라고 그러는데 감옥본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비 표면에 종이를 붙여놓고 누른 다음에 글자의 흔적이 드러나면 거기에 따라서 탁본자가 글씨를 써나가는 겁니다. 아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카와 각케노부 중위가 탁본한 것입니다. 1, 2, 3, 4, 4개의 면이 있죠. 그런데 이 4개 면 중에서 고대 한일 관계사랑 직접 연관된 부분은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그 유명한 신면연 조항입니다. 광개토당 비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비문을 변조 왜곡했다는 것이죠. 이때 바로 첫 번째가 신면연 조항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글귀가 있는데요. 이 문장을 놓고 해석이 각각 달라지는 겁니다. 일본인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백제와 신라는 예로부터 송민이었다. 왜가 십몇 년 이래 바다를 건너와 백제 임나가라 신라를 공포하고 신민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신민은 391년에 해당하고요. 그런데 정인보 선생 같은 한국 측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북한은 또 이를 계승했는데요. 바다를 건넌 주체는 왜가 아니라 고구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국제 질서를 놓고 볼 때 사실은 맞습니다. 자, 391년 한번 보세요. 이때 동아시아 역학관계를 보면은요. 그 당시 때 일본 열도에는 외 세력들은 강력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통일되어 있지도 않고요. 제 관점에서 보면 4개 내지 5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도 오늘날의 관동지방은 빼고요. 관서 이남부터 규슈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4개 내지 5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한반도에 출병하고 장기간 주둔하고 그리고 신라, 심지어는 백제로부터 조공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광개토 비문을 보여드리는데요.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서 두 번째 국강상 광개토 탕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서 이런 글귀가 나오죠. 백잔신라 그리고 왕궁 솔수군 이때 백잔신라란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게 십몇년 조항인데요. 핵심 조항이 오른쪽에 보는 백잔신라 구시 송민이라는 것입니다. 이 글자의 해석을 놓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글자 자체를 새롭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항인데요. 이것이 바로 유명한 영락 9년조와 10년조인데 399년과 400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9년의 한 문장을 보면은 외인들이 국경 안에 가득 찼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즉 광개토당이 평양 지역까지 내려왔을 때 신라왕이 사신을 보냈는데 그때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기술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년조 즉 경자년에는 광개토태양이 보기 5만을 파견해서 신라를 구합니다. 이때도 똑같이 외가 그 가운데 가득 찼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밖에도 전투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게 되면 당시 적어도 광개토태양 비문에 근거하는 한 한반도에 외병들이 적지 않은 세력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대해서는 상당히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바로 14년 조항인데요. 갑진년 조항이에요. 이때 외병이 고구려의 내부에 해당하는 대반계를 침입했거든요. 또 하나 연선, 그래서 배가 연여 있다는 기록이 나오고요. 그리고 태왕이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토벌했다는 것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역시 당시 고구려와 백제가 서로 전투를 벌일 때 외 세력이 백제의 구원군으로 또는 백제를 도와주는 세력으로 등장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과도하게 해석하다 보니까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임나일본부설과는 무관하게 당시 역학관계로 볼 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리고 외 세력이 서로가 복잡하게 역학관계를 맺으면서 전투에 참여할 가능성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시기의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은 당시 백제와 일본 열도에는 외 세력과는 관계가 깊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저는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를 고려해서 광개토당 비문에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요. 그 당시 때 질서를 보면은 중국은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었고요. 특히 화북지방은 56국 시대고 남쪽에는 동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광개토대왕이 돌아가시고 장우상이 즉위했을 무렵에는 이미 남쪽에서는 송나라가 국해서 그 이후에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로 계속되는데요. 물론 당연히 북쪽에서는 북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당시 일본 열도에 있던 외라는 존재가 송나라와 계속 교류를 하는데 이때 송나라, 남제 이 기간 동안에 5명의 왕 이름이 등장을 해요. 이런 것을 보면은 당시 중국인들의 인식 속에서도 또는 당시 남조 정권과 일본 열대 외 세력들이 외교 관계를 맺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국제관계 위상을 놓고 볼 때 상대적으로 백제 위상은 외와 비교했을 정도로 높고 고구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백제, 신라, 가야 외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분단된 남북조를 대상으로 해서 동시 등거리 외교를 추진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위를 점하는 경향까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임나일본부설은 사실은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당시 고구려가 얼마나 막강한 군사적 능력을 갖고 특히 말하는 한반도 중부 이남의 질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비문의 내용입니다. 바로 병신년의 기록인데요. 이 자리의 왼쪽을 보면은 왕이 친히 수군을 거느리고 토벌 잔국군, 그래서 백제를 공격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58개 성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왼쪽 사진은 바로 396년대 수군 전투를 제가 도형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1로구는 한강수로 직공작전, 2로구는 인천 상륙작전, 3로구는 남양바도 상륙작전으로 규정한 것이죠. 그만큼 고구려의 대군이 경기만 일대를 공격했고, 그리고 뒤를 이어서 당연한 것이겠지만 오늘날의 경상남도 해안 일대까지 고구려군이 진군해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장수왕 때는 당연히 481년도에는 현재 안동, 청송 이런 지역을 점령하고 482년에 현재 포항시 외곽인 흥해를 공격하다 실패하게 되죠. 그렇다면은 바로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는 그 시기에, 즉 5세기 후반 또는 말기까지 고구려는 현재 경상도의 상당히 많은 부분까지도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행정 지역화했다는 것입니다. 그 또 하나의 증거가 오른쪽에 보이는 유명한 충주 고구려비입니다. 이 충주 고구려의 비의 내용을 보면은 이 무렵에 신라가 거의 고구려에 복속된 상태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 당시 일본 열대에서 더군다나 통일되어 있지 않은 외 세력의 일부가 한반도 남부에 진출해서 무려 200년 동안 관청을 두고 통치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저는 이 시기에 고구려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었고 당시 일본 열대는 외에는 어떤 관계였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개토당은 400년에 이 광개토당 비문 이문에서 보는 것처럼 보기 5만을 파견해서 현재 신라 지역, 즉 경상남도 해안 일대까지도 공격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당시 고구려군이 일본 열도로 진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동아주 중의 역학관계라든가 또는 국제질서로 볼 때 백제와 연합해서 고구려를 공격한 외를 고구려의 광개토당이 그대로 용납할 수는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408년도에 신라의 실성왕이 대마도를 정벌하는 계획을 세우거든요. 물론 중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신라는 그 많은 국력도 없거니와 고구려의 강력한 지배하에 있었고요. 실성왕이라는 임금 자체가 고구려의 인질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고구려의 강한 역량이었었고, 저는 고구려의 군사적 정책 의도가 작동했다고 보는 겁니다. 고구려군은 그로부터 한동안은 신라 경주에도 군사를 주둔시켰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볼 때 당시 고구려 군대는 대마도 그리고 일본 열대 특정한 지역까지 공격하고 진출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광개토당 비문에 이런 외와 연관된 비문을 확대 해석하고 이를 임나일본부설에 무리하게 적용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대세론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분명합니다. 당시 역학관계 주축은 고구려와 백제의 대결이었었고요. 부차축은 신라, 가야, 그리고 일본 열대에 있던 한 부분인 외세력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 막강한 고구려의 군대에 어떻게 외세력이 대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세요. 고구려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는가. 이것은 거대한 고분인데요. 장군청처럼 완벽한 피라미드 형태입니다만은 사실은 거의 표면석이 벗겨져 나가고 잡석을 쌓은 것으로만 보이고 있습니다. 직경이 66m 이상이 되는 거대한 고분이죠.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보여드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이상하게 돌을 차근차근 쌓아서 쭉 일렬로 되어 있죠. 이것은 제단이라는 겁니다. 제단. 그래서 광개토당에 흔히 알고 있는 뒤편에 이렇게 거대한 제단이 똑같은 길이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요. 폭도 매우 넓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덤의 형태는 흔히 말하는 전방호 호분과 거의 구조적으로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중국 정부가 발굴하면서 새로 밝혀진 사실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장군총을 비롯한 12개 왕릉급 무덤 모두가 이렇게 큰 원형의 무덤 뒤편에 거대한 제단이 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전원 후방분인데요. 또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전방 후원분일 수가 있고요. 일본에서는 주로 전성기의 거대한 고분구들은 전방 후원분이지만 전원 후방분도 있고요. 방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와는 달리 압록강을 넘어가게 되면은 은평이라든가 송암리 등에서는 전방 후원본의 원형으로 추정되는 고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 학자들뿐만 아니라 바로 김한민족 정복국가설을 주장한 에가미나미오도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시 고구려가 일본 열도에 진출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우리 학자들과 달리 북한 학자들은 오늘날의 일본 열도 혼슈의 시마네현 등 또는 오카야마현 등지에는 고구려가 진출했기 때문에 고구려와 연관된 유적과 유물들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임날본무설의 또 하나의 근거가 되는 칠지도 문제와 함께 김한민족 정복국가설 그리고 기타 몇 가지 설을 살펴보겠습니다.